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마지막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도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이 눈앞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 순간, 어느 번호로 전화를 해야 하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마음은 무너지는데, 몸은 멍해지기만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내가 먼저 가면, 가족들이 뭘 알아야 하지? 아니면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면, 나는 뭘 해야 하지?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는 법은 익혔지만, 떠나는 순간에 필요한 절차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 집에서 임종을 맞았을 때 절대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장례 절차와 사후 처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70대의 김정분 어르신은 남편과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건강하진 않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오래오래 함께 걷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남편이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졌고 정분 어르신은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지만 남편은 이미 숨이 멈춘 상태였고 그 자리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사망 시점이 애매하다며 경찰 입회를 요구했고 시신은 장례식장으로 바로 옮기지 못하고 사망 원인 조사와 서류 절차로 하루를 넘겨야 했습니다. 정분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집에서 편하게 갔으면 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어야 했나? 아직도 헷갈려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정의 사연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사망이란 단어는 무겁지만 그 무게만큼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집에서 임종을 맞는 경우엔 119나 112처럼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선택 하나가 남은 모든 절차를 좌우하게 됩니다. 119에 전화했는데 의외로 도움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112를 불렀다가 형사사건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도 생깁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정확히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 삶의 마지막 수업이다. 그 수업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삶 전체를 흔들리게 만든다. 우리는 지금 그 수업의 첫 장을 열려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 절대 미뤄선 안 될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집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 그 장면은 시간조차 멈춘 듯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당황과 혼란, 그리고 감정의 경랑이 숨어 있습니다. 몸을 부르르 떨며 눈을 감은 가족, 아무 말 없이 손만 잡고 있는 남은 사람. 그 시간이 몇 분일지, 몇 시간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종 순간 가장 먼저 119에 전화를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집에서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상황에 따라 어느 기관에 연락하느냐에 따라 그 이후 절차가 전혀 달라집니다. 먼저 짚어야 할 기준은 이겁니다. 자연사인가 아닌가. 자연사란 지병이나 노환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돌아가신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땐 가장 먼저 전화를 걸 곳은 119가 아닙니다. 가족이 평소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이나 주치의에게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써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평온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몰라 대부분은 119에 전화를 걸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19는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응급실로 이송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사망 판정 후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경찰을 부르도록 요청합니다. 그 순간부터 자연사가 아닌 변사 처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찰이 오고 현장 감식이 이뤄지고 질문을 받고 사망 시간은 애매해지고 시신 인도도 늦어집니다. 죽음을 둘러싼 절차는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히 구분되어야만 법적으로도 가족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치료받고 있는 병원이 없다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장례 상담 전화를 넣어 사망진단서를 쓸 수 있는 의사를 연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면 만약 그 죽음이 갑작스러운 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 혹은 외부의 손길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그땐 112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 역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경찰은 강력범죄나 변사의 가능성이 있을 때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혼자 있다가 쓰러졌는데 평소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그 역시 변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65세 이혜숙 씨는 홀로 계시던 어머니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에 가보니 돌아가신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이 씨는 바로 119에 전화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 판정 후 병원은 경찰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왜 사망 직후가 아닌 시간이 지난 후 발견됐냐는 질문을 받고 심리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제도와 절차는 우리 감정과는 달리 매우 차갑고 명확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엔 무엇보다 사망진단서를 누가 쓸 수 있는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주치의나 병원과 연결돼 있다면 그 무엇보다 편한 절차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사망진단서는 의사만 쓸 수 있습니다. 119나 112는 그 누구도 사망을 확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현장을 옮기고 의료진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이지 생명을 마무리하는 행위에 법적 책임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족 중 지병이 있거나 장기 요양 중인 분이 계시다면 주치의와 사전 상담을 통해 혹시 모를 순간에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의 침착한 선택 하나가 남은 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습니다. 고려 말의 문신 이색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슬픔은 미리 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더 깊어지는 법이다. 그 말처럼 마음은 준비되지 않을 수 있어도 절차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을 혼란이 아닌 평온으로 맞을 권리가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는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움직입니다. 하지만 장례 절차는 감정보다 훨씬 냉정한 현실 위에서 흘러갑니다.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시신 인도, 진단서 작성, 장례식장 연결, 보건소 신고, 화장 또는 매장 결정까지 하나라도 늦어지면 그 다음 수순은 어그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반드시 알아야 할 건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망진단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이 서류 한 장이 있어야 장례식장을 예약할 수 있고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유족이 계좌를 정리하거나 사망신고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진단서를 너무 뒤늦게 챙기십니다. 성남에 사는 71세의 최윤기 어르신은 아내가 자택에서 숨을 거둔 후 바로 장례식장에 연락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일단 시신을 인계해 안치해주긴 했지만 사망진단서가 없다는 사실에 더 이상의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진단서를 써줄 의사를 찾기까지 하루가 넘게 걸렸고 그 사이 조문객은 하나둘 도착했지만 빈소는 차릴 수 없었고 입관도 하지 못한 채 냉장 안치실에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최 어르신은 눈물을 삼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이 가장 속상했어요. 사람이 눈을 감았는데 제대로 보내주지도 못하고 이름 없는 칸에 그냥 누워있는 걸 보니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 일이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사망진단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장래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 그렇다면 진단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가 직접 작성해 줍니다. 이 경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둘째, 자택에서 사망했지만 지병이 있었던 경우에는 주치의에게 연락해 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사가 직접 방문해 사망 확인 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변사나 사고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 조사가 선행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후 사망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유족에게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이 따릅니다. 중요한 건 평소에 가족의 건강 상태와 치료받고 있는 병원 기록을 잘 관리해 두는 것입니다. 주치의의 연락처와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만으로도 많은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지역별로 사망 확인을 도와줄 수 있는 의료인 명단을 갖추고 있으니 미리 문의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망 진단서를 확보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어집니다. 첫째, 장례식장 예약 및 시신안치. 둘째, 사망신고서 작성 및 주민센터 제출. 셋째, 화장장 예약 또는 매장 허가 신청. 넷째, 가족계좌 정리 및 보험, 연금 처리. 이 모든 과정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이뤄져야 합니다. 사망진단서가 늦어지면 그 모든 과정이 꼬이고 유족은 슬픔 속에서 행정과 싸우게 됩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은 사람을 잘 보내는 것도 사람을 잘 살게 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조용하고 정돈되게 흘러가야 남은 이들의 마음도 덜 흔들리고 덜 아픕니다. 사망진단서 한 장이 누군가의 삶을 마무리 짓는 시작이라면 그 서류를 준비하는 일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이 방송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례를 치른다는 건 단순히 몸을 보내는 절차만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는 가족들의 감정, 관계, 책임까지 복잡하게 얽혀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장례식장과 화장장 예약, 그리고 유족 간의 소통과 역할 분담입니다. 가장 먼저 장례식장과 화장장은 평일에도 예약이 쉽지 않고 주말이나 명절 연휴엔 몇 시간 만에 모든 자리가 차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진단서를 받은 즉시 장례식장 예약을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병원 장례식장이 있는 경우는 내부 연결로 비교적 빠르게 해결되지만 자택 사망의 경우 민간 장례식장을 수소문해 직접 연락하고 견적을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정신없는 상황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의외로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성동구의 이호철 씨는 형님이 갑작스럽게 자택에서 돌아가셨고 급히 인터넷으로 장례식장을 검색해 빈소를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상주 전용 대기실은 없었고 조문객이 몰리자 좁은 공간에서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은 급한 상황에서 이 정도면 다행이다라며 부대시설을 별도로 추가하면서 비용이 처음보다 훨씬 올라갔습니다. 이 씨는 말했습니다. 형을 떠나보내는 마음도 복잡했는데 장례식장이 장사 같아서 마음이 더 아팠어요. 그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는 데 있어 공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화장장 예약입니다. 사망자가 60세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화장을 많이 선택하게 되는데 화장장 역시 지역마다 인원이 정해져 있어 예약이 늦어지면 이틀 3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망진단서를 받은 당일 가까운 화장장을 확인해 가족 중 한 사람이 즉시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은 병원에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화장장은 자동으로 연결되는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은 시신만 인도하고 이후 절차는 유족이 모두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가족 간의 소통이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간에 누가 상주를 할 것인지, 조문객 응대를 누가 맡을지, 장례 비용은 어떻게 나눌지, 이런 문제들이 장례 중간중간마다 크고 작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고인은 떠났지만 남은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끝내는 마음마저 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 가족 간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혹시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간소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화장을 원하고 굳이 큰 상차림은 하지 않았으면 해. 이런 이야기는
부끄럽거나 피해야 할 대화가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고 남은 이들의 마음을 덜어주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갑니다. 그러나 잘 가는 길, 좋은 이별이란 남은 사람들의 준비로 완성됩니다. 중국 고전 논어에는 부모를 장사 지내되 예를 다하고 제사를 지낼 때 마음을 다하면 불효가 없으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장례란 형식보다 마음이고 절차보다 관계입니다. 그 마지막 길이 서툰 선택과 다툼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우린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조문객은 기억하지 못해도 가족은 그날을 평생 기억합니다. 그래서 장례는 기억을 위한 예식입니다. 당신의 가족이 그날을 평온히 보내길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장례가 끝나면 모든 절차도 함께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복잡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로 꼭 알고 있어야 할 건 사망신고와 각종 행정 처리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막상 겪어보지 않으면 절차도 많고 시간도 걸리며 서류 하나 빠뜨리면 며칠씩 지연되기까지 합니다. 먼저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한 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유족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연결된 정보들도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망한 분의 통장, 예금, 보험, 부동산, 세금, 연금, 심지어 휴대전화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합니다. 서울 관악구의 조영숙 씨는 홀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무려 4개월간 은행, 구청, 세무서, 보험사, 통신사 등을 수십 번 드나들며 서류를 떼고 다시 떼고 증명서를 내고 또 내며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 후의 일들이 그 감정을 회복할 틈도 주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요. 이처럼 사망 이후 행정처리는 단순히 끝맺음이 아니라 남은 이들의 정신적 체력까지 모두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미리 알고 정리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망진단서 원본 일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 확인서,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이 서류들은 거의 모든 기관에서 요구되며 서류의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복사본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통장과 카드 정리 역시 사망신고 이후 은행을 방문해 상속인임을 증명한 후 잔액을 이체하거나 해지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 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을 고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적 상담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또한 휴대전화와 각종 요금, 인터넷, 전기, 가스 등 생활과 관련된 계약들도 하나하나 정리해야 하며 사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 이전이나 상속 절차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두 주 만에 끝나지 않으며 보통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유족이 감정적으로 너무 지쳐 있을 땐 믿을 수 있는 지인이나 법무사, 행정사를 통해 일부 대행을 맡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조선시대 선비 김만중은 산 사람의 의무는 죽은 자의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망 이후의 행정처리는 바로 그 이름을 바르게 지우는 일입니다. 이름이 세상에 남겨놓은 모든 기록들을 차근차근 지우고 정리하는 일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족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정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며 이런 일이 내게도 올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가족의 정보를 정리해 두시고 사망 이후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간단히 메모해 두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준비 하나가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의 시간을
지켜주는 커다란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고 남는 사람은 말이 많아집니다. 그 많은 말들 사이에서 혼란을 줄이고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서류 정리까지 마무리했더라도 끝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겨진 가족의 감정과 관계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주제는 누군가의 죽음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듬고 또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슬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드러내는 방식은 서로 너무나 다릅니다. 어떤 이는 그날 이후 매일 눈물을 흘리며 사진 앞에서 중얼거리고 어떤 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며 슬픔을 내면 깊이 숨겨둡니다. 문제는 그 차이가 가족 간의 오해를 낳는다는 점입니다. 엄마 돌아가셨는데 넌 눈물 한 방울도 없더라. 언니는 상주하겠다고 해놓고 조문객 앞에 한 번도 안 나왔어. 장례를 치르는 3일은 짧은 시간 같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몇 년치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4세 고명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세 딸과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평소 막내딸과는 연락이 자주 닿지 않았는데 장례식장에서 막내가 울며 내가 잘못했어. 아빠한테 말도 못하고 떠나보냈어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딸은 그 모습이 오히려 쇼처럼 보인다며 식장 복도에서 언니와 큰 소리를 내며 다퉜고 결국 삼남매는 이후 3년이 넘도록 연락을 끊고 살게 되었습니다. 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그날보다 자식들 사이가 멀어진 게 더 가슴 아팠어요. 이처럼 죽음을 둘러싼 감정은 사람 사이의 모든 민낯을 드러냅니다. 특히 가족관계는 장례를 통해 한 번 더 재편됩니다. 형제 간의 역할 분담, 비용 문제, 조문객에 대한 예의,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나 애통해야 하는가라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관계를 흔듭니다. 이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선 평소 가족 간에 솔직한 감정 교류와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두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나는 상주는 하지 않더라도 조용히 어머니를 보내고 싶어. 장례식장에 너무 많은 사람을 부르고 싶진 않아. 형, 장례 비용은 반씩 나누는 걸로 하자. 우리 감정 상하기 전에 미리 정하자. 이런 대화는 마치 불길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진짜 불행을 막아주는 예방주사 같은 존재입니다. 슬픔은 각자의 몫입니다. 누가 더 많이 아프고 누가 덜 슬퍼하는지 그건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동양 철학자 장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눈물로만 보내는 자는 그 삶의 의미를 놓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슬픔은 조용히 삶을 이어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떠난 이의 자리를 애도하면서도 남은 이들의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나누고 존중해야 합니다. 죽음은 남겨진 이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장례는 이별의 끝이 아니라 가족관계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슬퍼할 수 있도록 나는 내 슬픔을 이해해. 너도 내 슬픔을 받아줘. 이 한마디가 깊은 갈등을 막아주는 가장 따뜻한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삶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무거운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가 집에서 눈을 감는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그리고 남겨진 우리는 어떻게 삶을 이어가야 하는지를 천천히 짚어보았습니다. 첫째, 집에서 임종을 맞았을 때 119와 112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가족이 지병이 있어 자연사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19보다 주치의나 병원과 연결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평온한 절차로 이어진다는 점. 둘째, 사망진단서는 단지 한 장의 서류가 아니라 장례의 시작을 여는 열쇠라는 점. 그 한 장이 있어야 장례식장 예약부터 시신인도, 화장장 이용,
각종 행정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점. 셋째, 장례식장과 화장장은 사망진단서를 받은 즉시 빠르게 예약해야 하며 가족 간 역할과 비용 분담을 미리 나눌 수 있다면 서로의 상처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넷째, 사망신고와 각종 서류 정리, 남겨진 통장과 보험, 부동산과 통신해지까지 모든 절차가 유족에게 달려 있으며 시간도 마음도 많이 쓰인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가장 잊기 쉬운 것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듬고 지켜낼 것인가. 죽음은 이별이지만 장례는 사랑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이별이 조용하고 차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가족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왠지 두려워요.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 그 감정은 당신이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이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더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이 절차들이 언젠가 당신에게 또는 당신 가족에게 단단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죽음이란 혼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온 속에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 평온함은 사전의 지식과 이해, 그리고 준비된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방송이 그 사랑의 시작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떠오른 이야기나 공감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연결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가족과의 갈등, 죽음 앞에서 풀어내야 할 말들이라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고도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샘이었습니다.